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방송 도중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주식 투자와 파생 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요즘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다시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미 국채 수익률은 급등을 하고 이제는 3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번 주에 한은의 금통위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인데 미국의 금리는 지금 4.75%죠. 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이 어떻게 격차를 보시나요? 금리가 이제 사실 이제 점점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토요일 방송 때 제가 얘기를 좀 흥분하면서 했는데 네, 거의 좀 목청 터져라 얘기를 하셨는데 흥분하지 않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사실 흥분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이번엔 차분하게 차분하게 냉철하게 좀 해보도록 해주세요. 할게요. 일단 이게 이제 제가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에서 지금 이게 어제 코스피 지수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어제 이제 금통위가 좀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라고 하면은 지금 방송은 24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방송 보는 목요일이죠. 시간은 26일 날 보고 계실 테고 제가 얘기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은 23일 날 나왔죠. 23일 날 목요일 날 나왔는데 자, 보시면 금리 결정이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이게 분봉입니다. 23일 날 분봉인데 쭉 밀렸죠. 네, 금리 결과 나오니까 쭉 밀려요. 외국인도 설마 했어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포가진 않겠지 설마. 금리 안 올리는 거는 오히려 좀 바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에이 설마 금리 동결하겠어. 근데 예상은 동결이었거든요. 근데 왜 안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죠. 올리니까 핑계는 많아요. 부동산이 힘들다. 그 다음에 요즘에 PF 대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금리 올리면 돈 못 갚는다. 네. 이런 거죠. 근데 못 갚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전이되고 좀 확장이 되면 그걸 이제 정부가 막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단기 대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정책적인 수단을 좀 써서 그거를 잘 방어를 해서 다른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역할이지. 아니 금리 자체를 아예 안 올려버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들이 금리가 동결이라고 하니까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한국은 미쳤나?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을 좀 달리 하나 약간 좀 한국 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근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 뻔하거든요. 뻔해요. 근데 모두가 예상을 했죠. 외국인이 이해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요? 외국인이 이해 못하는 문화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자기 나라는 분명히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분명히 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자기 계산에 맞는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썼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밀렸다. 근데 급반등했네요. 반등했죠. 이때가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 창드래곤님이라고 하시죠. 예,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다.
지금 혹시 성대모사 한 건가요? 네, 뭐 이렇게 한 건데 네. 성대모사 전혀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차분하게 하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그래 금리를 다음에 또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스럽게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뭘 봤냐면 그래도 이창용 총재가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구나. 학자적 양심은 있어서 금리는 당장 동결을 하지만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양심이 찔릴 걸 왜 하냐고요 저는. 저는 도대체 양심이 찔릴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사실 반등은 나왔지만 이 결론은 이제 환율을 전혀 이게 환율이 더 중요한데 환율 상황이 사실 어제는 환율이 좀 밀렸는데 오늘 그냥 다시 다 되돌려서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300원대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레벨이 중요해요. 그럼 1,300원 외국인이 이제 매수해서 매도 전환을 하지 않을까요? 매도 전환 꽤 오래됐죠. 이제. 좀 매도 전환,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줄이고 어디로 갔냐? 그럼 수익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코스닥 건든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이 중간에 코스닥으로 틉니다. 방향을 틀어서 코스닥의 수익률 게임을 해요. 그거는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13일에서 22일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은 샀죠. 코스닥은 샀고 그 다음에 14일 이걸 좀 당겨 볼게요. 20일 그 다음에 22일 자. 요걸 딱 따지고 보면 코스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산 경향이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팔고 있다. 그냥 특히 금융 투자가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금융 투자는 단지 이제 PC 때문에 좀 비중 줄여놓고 가자의 지금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으로 수익률 게임 해보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현재 중첩이 돼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지수는 그래서 좀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더라면요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의 적은 뭐다? 하여튼 거기다.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잘 이 부분을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위 연준이 만약 금리를 또 한 번 올리잖아요. 네. 근데 2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리든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결국 한국은행 금통위는 결국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안 따라가 만약에 거기서도 안 따라가잖아요. 네.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너무 격차가 커지지 않나요? 그냥 저기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다 바꿔야죠. 지금 근데 지금 약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그 성향을 좀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는 위 연준은 성향 차이, 철학 차이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내추럴도 있고 중립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치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각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는 거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하는 행동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약간 선진국들이 좀 멀지 않았나 아직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참 엄청난 좀 상처를 줬다 저한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되게 중립적이었고 되게 잘했던 경우도 있고 지금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실명을 왜냐면 팩트니까. 팩트라서 이성태 총재님 계실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상당히 잘 작용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신 2007년에 대통령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성태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가지고 얘기를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 차관을 보내요. 네. 열석 발언권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눈 무릎 뜨고 자 너네는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딱 또 성대모사. 째려보고 있어요. 네. 금융통화위원회 사람들이 약 심리적인 압박감을 안 느낄까요? 네. 느끼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성태 총재님이 중립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연임 안 시키고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총재님이 김중수 총재님이시라고 이분인데 이분은 거의 뭐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냥 6개월 동안 계속 그 한국은행이 사인을 반대로 하는데 네. 야 진짜 채권 딜러들 제가 그때 이제 기관에 근무할 때인데 네. 여의도 술집을 가잖아요. 다 채권 딜러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실이 몇 조 단위로 났어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겠다 해놓고 동결하고 동결한다 해놓고 올리고 이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살짝 그러니까 밀당이라고 해야 한국은행이 되나요? 거의 뭐 밀린다고 해야 양측이었죠. 되나요? 양측이 수준이었죠. 거의 양측이 수준이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진짜 채권 딜러들이 정부 정책 믿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계속 반대로 하는데 한국은행이 말한 걸 반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시장에 뭔가 사인을 주지 말든가 그러면 시장에 사인해 준 걸 그 또 반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이분이 이 김중수 총재님이 이제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죠. 예, 뒤에 정권이 이제 이제 PC로 바뀌어요. 성이 PC인 분으로 바뀌는데 물론 같은 색깔인데 약간 색깔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주열 총재님이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주열 총재님이 딱 등장하면서 김준수 총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줘야 된다. 예, 그거 안 지키신 분 같은데 그분이 안 지키신 분 같은데 그런 얘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주열 총재님이 계셨는데 이주열 총재님은 전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다. 좀 그래도 좀 그 범위 내에선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주열 총재님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이 바로 이창용 총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흐름은 이렇게 흘러왔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은행 총재님도 역사를 쭉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역사까지 모두 다 알려주시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정책이 계속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책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살펴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는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0% 수익을 내셨어요. 그럼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종목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기 전에 가볍게 한번 KINX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INX가 제가 이제 요게 한 1월 중순쯤에 제가 얘기 드렸고 이걸 캡처한 때가 2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 1월 중순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주시고 그 다음에 KINX다. 자 매수가는 62,700원, 손절가 56,500원 이렇게 딱 써드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라는 회사인데 AI에 대한 적용처가 확대되면 IDC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노란통 메시지에 이렇게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도 올려드려요. 어떻게 보시라고. 근데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이 혼자 머리 싸매고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라도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한번 보면서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있으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KINX입니다. KINX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KINX 오늘 13% 급등 마감했습니다. 13% 급등했고, 자, 13% 급등한 게 지금 현재 69,400원의 종가를 마감했죠.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68,000원 1차 목표가네요. 아이고, 68,000원 1차 목표가죠. 예, 68,000원 1차 목표가인데 제가 이거 지워버렸네요. 여튼간에 자 2차 목표가 71,500원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는 먼저 매도했어요. 못 기다리고. 이번엔 좀 손이 빠르셨어요. 그러니까 PC 지표 때문에 네. 조금 종목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예, 모트렉스라고. 예, 이거보다 더 억울한데 사실은
자, 모트렉스가 저희가 이제 매수한 타이밍은 1월 27일 후반부 때 밀렸을 때 이렇게 요 날이네요. 1월 31일 날. 요때 거의 최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쭉 올라갔죠.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AI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근데 쭉 내려가길래 종목을 줄여야 되겠다. 이게 딱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 근데 더 갔어요. 더 갔죠.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거 더 갔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근데 요거 대신 저희가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다른 종목 하나를 현재 지금 공략 중에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사실 이 종목이 사실 자율주행으로는 전 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봐서 모트렉스가 사실 다시 시세를 뽑아서 사실 모트렉스도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주라면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올려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려면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많아요. 자, HLB입니다. 자, HLB. 자, 이번 주에 월요일 이슈가 날. 컸죠. 자, 2월 20일 월요일 날.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왔어요. 상한가 그냥 뽑아버렸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았죠. 예, 그 좋았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뭔가 바뀐 거죠. 예, 과거형인데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급등이 나서 추가 급등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란통 메시 오픈 채팅방 분들이 HLB 제약바이오 항암제 만드는 회사 요 회사 목표가 얼마까지 보십니까 했는데 저는 10만 원 번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요? 33,500원인데 10만 원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3배 간다는 얘기예요. 3배를 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3배 보고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항암제가 이제 곧 미 FDA하고 이제 시판허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4월에 학회들이 쭉 있어요. 암 학회들이. 그 학회들이 있으면서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암 학회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슈가 나올 걸 대비해서 우린 이거 팔지 않는다. 매도하지 않는다. 예, 많이 밀렸죠 다시. 예. 그래도 상승은 한 다음에 좀 밀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제자리 오면 어떡하나요? 제자리 오면 더 사야죠. 이거는 저희 중장기로 전 딱 진짜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밀릴 때마다 비중을 잘 채워 넣어서 잘 매수를 저점을 잘 잡으셔라. 지금 이미 우리는 추가 매수 막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했다가 잘 올라오면 매도하고 뭐 이렇게 많이 조절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HLB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HLB가 만약에 리보세라인 항암제가 만약에 미 FDA 승인을 받고 시판을 한다면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초로 전 세계 항암제가 처음 시판되는 거예요.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가요? 앞으로 못 봐요 이거. 이 3만 원대 주가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게 타이밍이 너무 쉽지가 않고 급등하고 왔다 갔다 하시 너무 심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를 먼저 맞고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은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인데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매도 완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익 실현 인증샷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나오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수익 실현 최대 오늘 20%까지 수익 실현을 완료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20% 수익까지도 오늘 내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이 좀 났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이었죠. 히든 종목으로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 실적으로 거의 먹고 사는 종목이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예약해 놓은 회사다라고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사상 최대 실적 났잖아요, 여러분.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기업의 변화를 보세요. 자, 매출액이 353억이었던 게 2028년, 2019년에는 349억, 2020년 되니까 465억으로 뛰어요. 그 다음에 2021년 819억, 2022년 1288억. 계속 뜁니다. 그리고 영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TMI 합성 기술로 가지고 화학 기업인데 TMI 합성 소재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유일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도 현재 적용 분야 확대되고 있고 전구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그래서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공략을 했고 실적 발표에 맞춰서 공략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크게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접 다행히 시접 발표 끝난 뒤에도 한 번 더 튀어서 저희가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간다면 최대 저는 한 6,800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수익 실현했던 이유는 뭐냐? 일단 PC를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밀리면 다시 재매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향 그리고 노란 톡방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얘기했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다른 종목을 지금 공략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울 경우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에 즉각 조건 없는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주에도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네. 1년이 됐고요.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전선은 뭐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자,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바흐무트 지역이 요 지역인데,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바흐무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좀 밀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군하고 러시아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 간의 갈등은 또 지속되고 있다. 그 말은 러시아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이 현재 바흐무트를 공격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니까 러시아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군한테 뭐라 했어요. 너네 능력이 너무 없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와그너 그룹 여기 누가 이게 징벌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와그너 그룹이 없어져야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중국은 평화 협상을 주장했어요. 네. 중국은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중국이 러시아군한테 무기 탄약 지원 협의 포착해서 뭐라 했는데 중국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평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대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중국은 그 사람으로 치면요. 무슨 느낌이냐면 그 다중인격자예요. 거의. 이거 거의 사이코패스 비슷한 성향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그 비행물체 보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다가 비행물체 보냈잖아요.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격추시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열받아 격추만 시킨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 그 남동해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또 열받아서 뭘 했냐면 포탄 사격을 했어요. 함포 사격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 비행단, 고개 비행하는 그 비행단이 대만을 갔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부들부들 난리가 났어요. 대만은 우리 땅인데 한국 군용기랑 한국 전투비행단이 온다고? 넌 이거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야 하고 부들부들만 했어요. 네, 부들부들만. 뭐 자기 어쩔 건데 자기들이. 아니 부들부들했어요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전 중립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건 정말 잘한다 현 정부.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너무 잘하지 거 맞으시죠? 네,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정부는 이런 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이 이상한 짓 하면 본때를 보여줘야죠. 이제 아니 중국이 이 정도 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라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대만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그래? 안 하지 않아요? 이제 대만 두 파 갈려요. 대만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역사 얘기를 또 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네네네. 간단하게만 할게. 간단하게만 대만도 원래 현지인이 있고 중국에서 국민당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중국 국민당으로 넘어온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웠는데 공산당이 졌어요. 그래서 국민당이 장제스랑이 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와요. 얘네들이 대만으로 넘어왔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이 국민당 사람들이 중국 편을 들어요. 많이. 그리고 대만 현지인들이 주로 중국하고 중국한테 독립하려고 싶어요.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중국 현지인 쪽이고요. 지금 대통령인 사람이. 그다음에 이게 중국인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대만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대만은 문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유하는 거예요. 경유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호주로 호주로 이렇게 비행 고개 행사하려고 가는 에어쇼 하러 갔는데 중간에 기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기름 넣으려고 대만을 간 거예요. 물론 필리핀을 갈 수도 있고 동남아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대만을 갔냐? 중국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왜 부들부들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부들부들만 해라.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년이 지났는데 러시아 군 사상자 30만 명.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는 10만 명입니다. 러시아는 참 뭘 하든 죽을 때는 제일 많이 죽어요.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하여튼 뭐 사람 인명을 거의 너무 경시하는 나라입니다. 자, 일단 유가 에너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제가 유가 에너지 포인트로 얘기 드렸고 요걸 수익 실험 완료했습니다. 1월 초 유만 종목으로 얘기 드렸고요. 곡물 농산물. 자, 이번 주에 곡물 관련주들이 한번 튀었어요. 한번 튀었는데 이거 한번 튀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아직도 관망인가요? 왜냐하면 이 한 번 튄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다음 이슈가 좀 확실해야 돼요. 물론 지금 보시면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다른 곡물 관련주도 뭐 이렇게 한탑 보시면 거의 깔아앉았다가 한 번 쳤잖아요. 한 번 뛰고 다시 깔아앉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성홀딩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 요걸 보지 마시고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ETF로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낫다. 자, 곡물 가격이 살짝 지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다. 이 사인 가지고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쌀 추매 하는 거 정부 추매하는 거 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면 너무 정치로 갈까봐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덱스원, 한국항공우주 지속 보유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손실 중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는 손실 중이에요. 근데 KF-21 복자형 우리나라 차세 전투기가 첫 시범 비행에 단자형은 했고요. 예전에 성공했고 복자형 그러니까 2명이 타는 거죠. 2명이 타는 이 전투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하니까 일본에서 또 부들부들해요. 도대체 왜 부들부들하지?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이건 AI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죠? 이제 재등장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땡땡땡땡땡땡. 이 종목은 현재 이미 저궤도 위성통신에 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원앱이라고 영국에 되게 유명한 저궤도 위성통신 하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앱의 벤더예요, 벤더. 이미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AI 다음에 저궤도 위성통신. AI가 왜 저궤도 위성통신하고 연결됩니까? AI를 하려면요 통신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통신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중계기 다 박살나면 어차피 통신 안 돼요. 근데 저궤도 위성통신만 있으면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6G로서도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한번 이미 이 관련주 다 올랐어요. 근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종목은요. 반망이고요. 하나솔루션 많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하나솔루션이 배당을 안 한대요.
예, 이 회사도 역시 제정신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너무 잘 나왔거든요. 하나솔루션. 근데 배당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 대폭락했는데 일단 손실 상황에 맞춰서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히든 종목을 주셨네요. 적에도 위성통신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23일에 SM 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종 행위와 형사상 업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또 엔터 대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전쟁이 발발할수록 이렇게 전쟁이 심하게 나갈수록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요, 이 엔터 대전. 저는 사실 요게 오히려 엔터 관련해서 좀 산업이 좀 약간 한번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수만 씨가 이렇게 해서 나가 떨어진다면 이제 엔터께도 좀 더 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주구장창 회사 해먹는 것보다 네. 그 경영권과 소유를 분리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우리나라 엔터 업계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전 세계가 막 아이돌 가수, 우리나라 아이돌 엔터 문화 컨텐츠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 열광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썩어 있어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선진화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M 촉발한 엔터업계 변화 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인수에서요, 딱 3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만 보면 돼요. 그냥 다른 건 별로 볼 게 없다. 자, 신주 발행이 취소해달라. 신주 발행 취소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시비를 카카오한테 던졌는데, 현재 SM 경영진이요, 던져놨는데 가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이수만 씨가. 이수만 총괄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제 총괄이란 말도 사실 넣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도대체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름만 그냥 이수만 총괄, 경영진이 아니에요 사실. 경영진이 아닌데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프로듀싱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자꾸 그 다른 여자분 프로듀싱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인생 프로듀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프로듀싱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공개 매수 종료일 전날까지 판결 날짜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 있는데 공개 매수 종료됐죠. 이미 된 상태. 됐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현재 심리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자, 공개 매수 됐는데 종료가 됐는데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 딱 들어온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판결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당연히 불리하겠죠. 근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카카오는 그러니까 카카오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영권에 별로 관심 없다. 그냥 지분 취득한 거다. 예, 그냥 수익 내려고 지분 취득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카카오의 말에 따르면 성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 났잖아요. 이미 SM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수익 난 거예요. 그쵸. 그렇죠. 수익 난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가 물론 지분 경쟁 그다음에 경영권에 관심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카카오가 최근에 돈을 많이 충전을 많이 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게 카카오라고 하지만 카카오 엔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에다가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사우디 펀드가 1조 2천억을 투자했어요. 지금 실탄은 많아요. 카카오가. 많기 때문에 이 실탄은 어디다 써야 될까 했는데 SM을 사자였거든요. 근데 SM을 살라고 했더니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수만 씨가 막 들어 누워버린 거죠. 막.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싸워서 비싼 가격에 사기도 힘들고.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가 하나 있다. 추가로 카카오가 지분을 과연 매입할 것이냐라는 여부죠. 근데 카카오는 안 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카카오는 안 한답니다. 지분 매입을 안 하는데요. 이제 한번 여기다 쳐볼게요. 자 SM, 자 SM입니다.
카카오는 지분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타 후보에서 누군가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 누가 사고 있죠, 이거? 네. 누가 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는 아니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아이고 자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는데 자. 일단 카카오가 요 포인트가 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 뭐가 있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째는 공정의 경쟁 심사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요거는 누구한테 걸렸냐면 하이브예요. 하이브 얘기인데 공정거래법상 자산 매출 3천억 이상인 기업이 하이브가 자산 매출 300억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SM을 15% 이상 지분 취득 시 기업 결합이 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 심사 요거 받았는데 심사를 받았는데 과연 이 심사가 통과할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시나리오별인데 네. 자, 시나리오 1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어요.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카카오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하이브 지분이 39.8%로 거의 그냥 일대주주 됩니다. 일대주주 되고 하이브 거가 돼요. 완전히 하이브 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뭐 컴투스 KB자산운용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로 그냥 섀도우 보팅 할 것 같아요. 그 주주총회에서 섀도우 보팅이라는 건 뭐냐면 투표 결과대로 우리는 그대로 배분으로 그냥 그 비율로 그냥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하이브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자, 시나리오 2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을 때도 하이브가 그래도 유리합니다. 그래도 유리한 상태예요. 그러면 카카오가 대신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카카오가 이사 몇 명 정도는 들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가 딱 들어가서 감시하겠죠, 회사. 예. 이런 감시 좋아요. 되게 좋은 감시예요. 자, 그다음 시나리오 3입니다. 지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카카오가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을 때 약 25%를 확보해 버리면 카카오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카카오가 더 이상 지분 취득하지 않겠다 SM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안 믿거든요. 예, 자, 그 왜 안 믿냐? 자, 카카오엔터의 레이블을 잘 보세요. 카카오엔터 레이블 중에 원탑은 어디입니까? 스타쉽이 있네요. 스타쉽이죠. 원탑 스타쉽에 누가 있습니까? 좋아하시는 장원이 형 있네요. 네, 아이브가 있죠. 네, 아이브가 있죠. 네. 아이브에 이제 장원영이 있는 건데 일단 여기 지분 59.7%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스타쉽은 어디 거다? 카카오엔터 거다. 네. CJ랑 사이가 약간 좀 벌어졌던 건 뭐냐면 이 아이브 때문에 좀 벌어진 거예요. 아이브 때문이요? 왜냐 아이브가 이제 CJ ENM 채널 내에서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스타쉽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카카오엔터에 안겨버리니까 예, 이제 CJ가 좀 화가 났죠. 화가 우리 날만하네요. 거였는데 이거 원래 장원영 우리가 키웠어. 장원영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프로그램이 큰 거야. 또 진심이시네요. 예, 물론 CJ가 그렇게 키웠는데 네. 물론 투표 조작으로 키웠죠. 그 투표 조작 하신 분 다 깜빵 가셨고. 네, 물론 그것까지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CJ가 뭐 크게 얘기는 못 해요. 네. 자기들이 투표 조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장원영은 투표 조작 안 했어도 1등 했겠다 생각은 있어요, 원래. 여러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인정하는 굉장히 바잖아요. 또 진심이시네요. 네. 그건 충분히 인정한 바이다. 그다음에 말 많은 우주소녀 제가 볼 때는 곧 해체할 것 같고요. 네? 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요. IST가 있는데 이 IST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게 에이핑크였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쵸.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담이죠. 이담은 자 원탑인 아이유가 있죠. 자, 그다음 하이업 이렇게 있고요. 스테이시. 그다음 스테이시가 있고 안테나 100% 있는 정수환 씨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약합니까? 국민 솔로 여자 가수 원탑 아이유는 있어요. 네. 그 아이유 말고는 그럼 대단한 그룹이 있냐? 스테이시도 좀 약하고 다 약하잖아요. 예, SM이 필요한 거예요. 예. SM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에스파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에스파가 필요하죠. 사실 에스파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이제 그 엑소나
뭐 이쪽 분들은 요즘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카카오 엔터가 안 그래도 카카오가 욕먹는데 거의 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안고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에스파를 안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엔터가 요즘 플랫폼 대세예요. 맞아요. 네. 요즘에 예전에 우리가 음원을 구입하려면 막 멜땡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땡땡땡 뭐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원을 자기 엔터사 플랫폼에서 팔아요. 네. 그리고 굿즈 콘서트 가면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 예, MZ 세대는 아니라서 제가 MZ잖아요. 예, 그 MZ 세대세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일단 예, 저는 이제 뭐 80 세대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 때는 이제 그 색깔별로 풍선을 두고 다녔어요. 예, 그 그룹 그 아이돌 그룹별로 그러니까 어디는 하얀색, 어디는 뭐 무슨 색, 노란색 뭐 해가지고 다 있었어요. 팔아봤자 풍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 다양하죠. BTS 콘서트 가보세요. 야광봉부터 해가지고 진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하게 들고 그 물건 안 사, 다녀야죠. 그거 전체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미국의 어떤 소녀가 생일이었어요. 네. 생일인데 아버지가 BTS 콘서트 티켓과 굿즈를 딱 해서 선물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울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이브 굿즈를 받으신다면? 전 달려가죠. 네, 방송은 펑크내지 않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와 영상, 그다음 요게 어디가 강하냐면 IP가 강해요. IP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다 플랫폼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버스가 저는 한 3년 지나면 카카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가입자가. 예, 그리고 자 위버스는 누가 만들었냐? 하이브하고 YG엔터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그럼 여기 왜 꼈냐? 네이버 엔터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IP도 갖고 있고 엔터 그러니까 웹툰 IP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엔터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데 YG엔터랑 하이브랑 네이버가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이버가 쇼핑을 갖고 있어요. 네이버가 커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 사업을 여기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에 같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이 DOU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건 SM에서 만든 건데 위버스는 하이브에서 만든 거고요. SM이 우리도 연합 하나 만들자 해서 JYP랑 현재 연합이 돼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가 왜 SM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이 플랫폼을 천하통일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위버스를 갖고 있는데 SM까지 인수하게 되면 DOU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위버스와 DOU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지금 카카오는 왜 굳이 SM을 어떻게든 살려고 했을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M은 자 위버스는 이미 네이버랑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한테 밀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DOU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든 DOU를 가져가야 네이버랑 경쟁이라도 하지. 네이버한테도 이거 네이버가 위버스랑 해서 다 잡으면 결국 자기들 밀리니까. 그래서 카카오는 어떻게든 SM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카카오 엔터가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 주에 나온 흐름인데 자 JYP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한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SM 살 바엔 차라리 그럼 JYP 사는 게 낫지 않냐. 자 JYP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 7천억이에요. 카카오가 얼마 들고 있다고요? 지금 실탄이 1조 2천억. 자 카카오 1조 2천억이면 사죠. 충분히 사죠. 박진영 씨가 팔지만 팔자 안 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근데 박진영 씨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JYP가 그래서 카카오가 비싼 SM을 굳이 살 바에는 자 SM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SM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죠? SM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3조에 내 돈을 다 태우는 것보다 2조 중반대인 이 JYP를 돈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제가 자기들 생각해봐도. 그 박진영 대표한테 잘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우리 돈 우리가 투자할게. 우리랑 같이 해서 DOU 우리가 가져가자 그냥. DOU JYP 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오니까 갑자기 JYP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 카카오는
SM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JYP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자. 그래서 공략주들은 네, 히든 종목 하나 있던데. 저는 이런 행보에 따라서 땡땡땡땡땡땡 6글자는 아니에요. 근데 6글자는 아닌데 요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E 촉발한 엔터업계 판도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카카오엔터 상장 및 M&A 행보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 2월 말입니다. 올해도 시간은 정말 빨리 갔는데요. 3월 증시에도 이벤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3월 이벤트로 보는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월 보시면은 3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에는 뭐가 나요? 이번 3월이요. 3월 증시 이벤트가 와, 이거 진짜 배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루 걸러 하루에 일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중요해요. 네. 3월은 참 이거 3월 힘들어요. 지금 증권 전문가분들은요 3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3월 1일 날 수출 입장 나옵니다. 자, 미국 ISM 제조 PMI가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ISM 제조 PMI가 급전직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급전직하던 게 과연 저점을 찍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날 미국 세일스포스 실적 발표합니다. 클라우드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나옵니다. 이날 중국 별로 관심 없고요. 자, 그다음에 3월 2일 한국 산업 생산 나와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EU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물가지수가 어쨌든 간에 22는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달라요. 22는 괜찮은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 코스트코 브루드컴 HP 실적 발표하고요. 한국에는 바이오 인프라라는 종목이 새로 신규 상장합니다. 자, 그다음 중국 양해가 3월 3일 날 개막해요. 그러니까 PC 발표하고 좀 하면 바로 그냥 중국 양해예요. 자, 그다음에 2월 중국 차신 서비스 PMI 별로 관심 없고요. 자, 미국 ISM 비제조 PMI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가 여기서 결정나요. 그래서 이 ISM 비제조 PMI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럼 고용지표는 왜 발표 안 하죠? 이번 달 3월이 특이한 게 뭐냐면 고용지표가 두 번째 주에 나와요. 네, 원래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일정 지금 그 데이터가 좀 제가 봤을 때 뭔지 아세요, 이거? 뭐요? 너무 잘 나왔어. 지금 불안해요. 지금 한 주 밀었어요. 그래서 밀어서 뭔가를 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자, 3월 6일 외환보유고 발표합니다. OECD 경기성장지수 나오고요. 3월 7일 날 호주 금리 결정하는데 이 호주 금리 결정이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약간 바로미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GDP 잠정치 나오는데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예, 그다음에 EIA 에너지 전망 보고서 나오고요. 3월 8일 날 미 연준 베이지북, 그다음 미국 무역 수지, 3월 9일 날 한국 선물청 동시만기일, 그다음에 3월 10일 날 드디어 미국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거의 매일 있죠. 근데 이게 더해요 이제. 3월 14일 미국 CPI. 또 CPI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날 서머타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당겨진다는 거 미국 해외 거래 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15일 날 미국 소매 판매, 16일 날 22 통일대책 회의, 17일 날 매일 있어요. 미치겠어요. 3월 어떻게 버티죠? 자, 미국 선물시장 동시만기일, 3월 20일 중국의 LPR 금리 결정하고요. 3월 22일 대망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3월 23일 날 EU 정상회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 통화정책의 금리 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마이크론 실적, 이거 삼성전자 바로 영향을 주죠. 자, 3월 30일 날 미국 4분기 GDP, 3월은 마지막 날까지 있어요. 미국 CPI, 미국 PC 물가지수. 자, 3월은 주거 전문가부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일합시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3월 증시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정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